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석유 발표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동해에서 석유가 난다라는 네. 이제 발표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난립니다. 난리죠. 네, 온갖 테마주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급등하는 주식들이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내장돼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 쇼다 이렇게 굉장히 좀 폄하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통령 브리핑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질 탐사를 해봤을 때 예. 이게 지층이 아니고 뭔가 좀 비어 있는 공간, 일종의 이제 그릇 스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 그 그릇 안에 원유가 들어있을지 혹은 물이 들어있을지 그냥 비어 있을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고요. 예. 이런 중대한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제도 저희가 살짝 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천공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버요? 그 분의 최근 한 2주 안에 이제 천공의 있었던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네. 유튜버입니까? 천공이라는 인물의 스승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저희 스승은 일단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 누구의 채널에 스승이 올라온 있는지 영상, 모르겠는데요. 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예. 중에서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그 일종의 주장을 하는 방송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심해 시추의 성공률이 20% 정도 되는데 예. 이거 윤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바로 레임덕의 증거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어제 네. 브리핑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예. 뭐 물론 이제 가정에 의한 겁니다만 굉장히 좀 단호하게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기대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김민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부 계획처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웠는데, 아직 확률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천공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네. 진짜 이 정체가 모를 이분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네. 정부의 어떤 발표 패턴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혹은 어떻게 조사를 해왔는데 이 조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고 그 업체는 아주 과학적 근거를 전문가들한테 내보이고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누가 어떤 천공이 그랬다 손 치더라도 천공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 보도에 따르면 몇 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출입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은 실제 브리핑이 이루어지기 이제 8분 전에 이제 공지가 이루어졌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부, 그러니까 뭐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도 발표가 있기 1시간 전쯤에야 산업부 장관이 거기에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갔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취재 기자들하고도 몇 군데 통화를 해봤는데, 예. 취재 기자들도 실제로 이제 통보를 굉장히 급하게 받아서 생방송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하느라고 굉장히 좀 화급하게 움직여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기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어떤 그 보도자료에 추가로 정보를 같이 좀 덧붙여줘야 이 발표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얼마 정도의 확률을 우리가 검증할 수 물론이죠. 있는 것인지, 예. 이런 걸 이제 보도를 통해서 검증 보도를 할 수가 있는데, 검증 보도를 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제공한 자료가 없어서 검증조차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정부 쪽에서 많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브리핑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증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브리핑 내용을 거의 일방적으로 받았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취재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무슨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수천억 원이 들어갈 네.
프로젝트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도 이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영일만 앞바다라는 거는 항상 70년대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꾸준히 개발을 추진해 왔던 원유 발굴 후보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에도 비슷한 광구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이제 비슷한 소동이 좀 있었고 76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표도 사실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같은 지역에서 2014년에는 경제성이 없었고 그 전에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도 기대했던 만큼의 채굴량을 확보하지 못했었던 같은 지역인데 이번에는 다르냐? 그게 단순히 뭐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라면 그 기술 발전의 정도라든지 뭐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욱더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려면 그 물리 탐사의 구체적인 수치 네. 또 자세한 어떤 과학적 내용 네네. 이걸 제공을 해야지 언론사들도 어디 더 다른 전문가들한테 그렇습니다. 맡겨가지고 검증을 할 텐데 아까 그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너무 자료를 주지 않아서 검증을 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수천억 어떤 수조대가 들어가는 정부 사업으로서는 치명적 결함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정부가 발표를 하면 항상 이런 식인지 선거 몇 달 앞두고 의대 정원 2,000명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이익단체들은 이익단체들대로 날리고 국민들은 뭐 약간의 기대감을 갖다가도 의심하게 되고 네. 근데 이번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런 식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더구나 이게 이제 실무부처나 주무부처의 발표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발표다 보니까 더 그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긴급하게 담화를 하거나 혹은 뭐 이번 경우처럼 긴급하게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잦아지는 게 국민들 봤을 때는 좀 그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좀 혼란스러움을 좀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실무를 담당했었던 분석업체, 미국의 분석업체 이제 액트지오라는 업체를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실명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이제 업체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액트지오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비토르 아브레우라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석유 업계에서 종사를 해왔다고 하고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글로벌 석유 업체 그 엑선모빌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일 한국에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검증했었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좀 의문점들을 직접 해소해주겠다라는 차원의 방문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이 업체가 이런 대규모의 발굴 프로젝트를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규모가 직원 수 4명으로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등록돼 있는 본사의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미국 휴스턴의 한 그 주택가에 이 그 단독주택이 나오는 그래서요. 거죠. 어제도 그 뭐 구글 지도로 찾아온 단독주택 하나로 이렇게 검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주소에 직접 이제 찾아갔다는 분들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이제 방문기를 올리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력 자체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검증 담당자였던 당사자를 직접 이제 초청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검증 결과와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기준이나 근거들 내일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검증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이제 들어봐야겠지만요. 네.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들어봐야겠지만 왜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면 지금 20%의 확률 정도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러운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탐사 끝나고 나서 객관적인 어떤 가능성이 높을 때 발표도 얼마든 뭐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를 나중에 내놓는다고 부랴부랴 이 자체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이 두 번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검증했더니 이런 것이다 하고 전부 기자들이 검증할 수 있게 그 세세한 자료를 다 내놓고 하면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되는 차원에서 이미 이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혼란을 키울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가스전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한국석유공사의 이제 발표 때도 그때도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물리 탐사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발표였는데 그때는 석유공사 차원의 발표였는데 왜 같은 결과에 맞습니다. 대해서 혹은 뭐 이제 매장량의 이제 규모는 더 큽니다만 같은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발표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검증은 필요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를 아무리 세세하게 내놔도 발표 10분 전에 얘기하면 검증할 시간이 없겠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오늘 이제 취재를 했었던 그 여의도 정치권의 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치적 승부수로 봤을 때는 손해 볼 게 없는 승부수다. 예.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실제로 시출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나온다는 게 지금 예. 정부의 발표고 그리고 실제로 상업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들어가는 거는 2027년이나 28년 돼서야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상업적인 어떤 그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려면 2030년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일들은 본인의 임기가 아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누리고 검증에 대한 결과의 부담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근데 이런 너무- 얘기도 야권에서 나옵니다. 예, 야권에서 어떤 편하게 말씀하는 것도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발표를 해놓고 과학적 근거가 계속해서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면 네. 과연 대통령에게 손해가 없겠습니까? 제 생각엔 또 한 번 치명적으로 신뢰를 잃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예. 9.19 군사 합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군사 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을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안건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곧바로 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를 해서 일단 9.19 군사합의는 실질적인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예. 됐습니다. 2018년 9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당시 국무위원장이 채택을 한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서 만들어졌고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였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는 남과 북이 모두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한동안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 이후에 혹시 이제 이 어떤 그 군사적 갈등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약을 받아왔었던 우리 군의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의 활동 그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군사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또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일단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소위 그 서해 5도 예. 지역들인데요. 그동안에는 완충구역을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뭐 백령도를 비롯해서 서북도서에서는 우리 군이나 이제 북한군이나 포사격 훈련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군사합의를 어기고 포로 예. 이제 이 서해상으로 발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포사격 훈련도 서북도서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군 함정들도 그동안에는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함포 사격 훈련을 못 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도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훈련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군사 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우리가 포병 사격 훈련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고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 훈련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그런 식의 이제 군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또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직접적인 이유는 그 오물폭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상은 이제 북한이 이제 군사 합의를 무시하는 조치들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꾸준히 해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의 합의는 우리도 이제 파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해상과 이제 육상에서의 이 합의까지도 다 사실상 이제 효력 정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을 하기를 떠나서 일단 군사적인 긴장 관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없었던 시절에 이게 군사 합의가 이제 효력을 갖고 있었던 시절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그럴 됐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예.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북한 입장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예. 이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재개할 것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좀 첨예한 대립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19 군사합의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북 심리전의 이제 주요 수단이었던 확성기 방송을 안 해왔었는데 일단 이걸 재개할 수 있는 그 고리는 이제 풀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군에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그 오물폭탄이 맞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그 오물폭탄의 핑계로 우리의 그 삐라살포를 대북 전단 얘기하고, 살포를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얘기하고 우리 있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민간 그 시민단체에서 해왔었던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경고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대응 조치로 이제 오물폭탄을 내려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제약을 가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었던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떤 장치가 없는 상태였다. 뭐 이런 간접적 부분들도 제재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제가 궁금해하는 네. 거는 과연 그 민간단체가 그 대북 전단 살포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그게 어떤 남북 긴장 관계를 올리고 그다음에 북한은 또 이런 대응을 나서게 하고 또 우리 또 대응해야 되고 네. 이 상황에서 그 대북 전단 살포는 그 살포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 경제적 행위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있었고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대북 전단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일부 이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북 전단을 보고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예. 반면에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 효력은 별로 없는 데 비해서 긴장은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접경 지역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가는 대북 전단 이제 풍선들을 겨냥해서 북한군이 실탄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네. 조치들이 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경 지역 접경 지역들의 이제 불만이 이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경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부에 이제 특별한 조치를 좀 요청을 했었던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논쟁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긴장의 에스컬레이트식의 강화 이 행위를 한 민간 단체들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는지 네. 정말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간접적인 제재 방안이 분명히 있다는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손을 놓고 방기하는 것도 과연 맞는 정책이었는가? 뭐 이런 지적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결국 그 북한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혹은 뭐 시민단체를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방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같이 고민을 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이제 불안도 좀 이게 낮춰줄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이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이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면 안 그래도 경제 안 좋은데 뭐 북한이야 지금 어떤 국제사회에서 자꾸 어떤 소외되고 잊혀져 간 것 같으니까 도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워낙 어떤 손해 볼 게 없이 가난하니까 그쪽의 어떤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북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 촉구하는 거는 어느 방향이든지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잡을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지금 봐서는 예. 그냥 대치 정국이 이어질 뿐 아니냐라는 걱정들은 좀 있습니다. 예, 잠시 의정 갈등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정부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3달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이제 공언해왔던 행정 조치들을 좀 물을 수도 있다라는 네.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집단 이탈을 했었던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을 허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공의들한테 이제 부과됐었던 강제적 행정 조치들, 예를 들면 진료 유지 명령이라든지 업무 개시 명령 이런 것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직을 허용한다. 이게 언뜻 들으면 강경책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 언뜻 들으시기에는 예. 그럼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죠. 예. 라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의대의 교수들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전공의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는 조치다라는 이야기였던 예. 건데 왜냐면 이제 사직을 못하게 해버리면 다른 그 의료 직종으로 이제 갈 수도 아,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병원을 이제 개원하거나 이런 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병원을 사직도 못한 상태로 묶여 있는 상태가 좀 지속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직을 허용하게 되면 그만두고 그냥 개원을 하거나 혹은 지금 이제 일하고 있었던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런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자유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조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화책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정부에서 기대하는 조치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공의들이 누구라도 좀 가고 싶어하는 소위 빅5 의원들, 예. 그런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을 하게 되면 추가로 전공의들을 채용 공고를 내게 될 텐데 네. 다른 수련병원에 있는 빅5가 아닌 다른 수련병원에 있었던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빅5 병원에 오히려 지원을 해서 평소에는 가고 싶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못 가던 빅5 병원을 가게 되는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이제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오히려 전공의들이 좀 채워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료 공백 해소에 이번 사직서 수용, 사직 허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게 예. 지금 정부 쪽의 어떤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좀 기대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예. 현장에서는 좀 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의대 교수들도 그렇고요. 전공의들도 그거랑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퇴직금 준비됐느냐라는 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예.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만두게 되면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퇴직금을 줘야 될 텐데 지금 병원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퇴직금 줄 준비는 돼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는 뭐라고 짓거리든지 정부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거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린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고연차, 그러니까 예. 올해 이제 전공의로 일을 해와서 이제 전공의를 따기 직전인 연차에 있는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도 있다. 아무래도 세월이 아까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예. 이제 필수 의료를 제외한 이제 소위 이제 비필수과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를 땄을 경우에 나중에 얻게 될 수 있는 뭐 이익이 다른 예. 필수 의료과에 비해서 크다. 그러니까 일도 이제 필수 의료과에 비하면은 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전공의들이 이제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고연차라든지 비필수과 전공의들 중심으로 일부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를 지금 정부에서는 또 하고 있는 그런 기대인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예. 보니까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 50%까지도 정부에서는 기대를 하는데 예.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힘들 거고 10%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0%에서 20%면 그래도 어떤 현장에는 조금은 나아지겠네요. 특히 이제 필수 의료과에서는 예.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치가 당장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뭐 내일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는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돼요. 아까 박단 씨인가요, 전공이? 네. 그분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 한 사람의 의견이겠지만 대단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쉽게 전공의들이 움직일까 하는 어떤 또 우려도 있고요. 이제 지금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압박만 해오고 그리고 마치 이제 낚시하듯이 전공의들을 대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식의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